1859년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종은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그에 따라 종은 환경에 적응하고 생물들은 다양성을 이루게 됐다고 했죠. 그 당시까지 생물학은 신적인 존재의 설계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진화론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전 세계 학회는 아주 큰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수많은 과학자들의 검증, 연구와 실험 결과 다윈의 진화론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제 현대 생물학은 다윈의 진화론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전 세계 생물학 교과서에서도 진화론은 정설로 채택되고 있죠. 다윈의 진화론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윈의 고종 사촌이자 인류학자 프랜시스 골턴입니다. 골턴은 영국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에서 범죄가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도대체 왜 영국 사람들에 비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범죄율이 훨씬 더 높은 거야? 이것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유전자가 열등한 것이 분명해. 그들의 유전자는 폭력적이고 중독에 더 취약하고 충동적이고 지능도 낮을 거야. 골턴은 아주 광범위한 가계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타고난 천재, 자연의 유산 등의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에서 골턴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인간의 지능, 도덕, 재능 등등은 문화, 환경 같은 후천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오직 유전적으로 결정됩니다. 골턴은 점점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열등한 사람들이 우월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열등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손을 낳는다면 세금과 식량, 땅만 축내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열등한 사람들을 위한 자원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열등한 유전자가 온 나라에 퍼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또 우월한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 이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격리하고 그들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막고 열등한 종과 우월한 종이 섞이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열등한 유전자가 더 이상 사회에 안 퍼지도록 막아야 한다. 자, 이것을 소극적 우생학이라고 해요. 또 골턴은 우월한 종만 번식하도록 적극적 우생학도 주장해요. 건강하고 똑똑한 인간들의 유전자만 가지고 선택적으로 번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모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구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턴은 상류층, 지식인, 권력층들끼리의 중매 결혼을 국가가 나서서 주도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골턴의 우생학은 그 당시 제국주의, 식민주의, 또 인종차별이 당연시되었던 시대적 배경 때문에 전 세계로 급격하게 퍼져나가요. 서구 열강들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원주민들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노예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랑 똑같은 인간이고 그저 문화가 다를 뿐이고 아직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래도 원주민들을 죽이고 노예로 부리는데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계속해서 개척할 때 이런 국가 정책에 대해서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도 있고요.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식민지 정책이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식민지를 확장하던 나라들은 우생학을 도구 삼아서 다른 인종들의 능력을 깎아내린 거예요. 그들이 원숭이보다 못하다든가 그들의 머리에는 노예 본능이 있다든가 지능이 떨어진다든가 거의 가축이나 다름없다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죄책감을 덜어내고 명분을 얻은 다음에 계속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하는 거예요. 우생학을 도구 삼아서 나쁜 짓을 벌인 거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생학은 더 퍼져나가고 또 우생학자들은 우생학이 옳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민지를 다스리고 노예를 부릴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우생학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연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생학의 증거는 있었을까요? 프랑스의 해부학자 세레스는 배꼽과 성기 사이의 거리를 쟀는데요. 흑인이 백인보다 배꼽과 성기 간의 거리가 짧소. 이것은 곧 흑인이 열등하다는 증거요. 아니, 이거 실화냐? 그게 지능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지? 엉터리 증거들은 끝이 없어요. 미국의 의사 베넷 빈, 스웨덴의 과학자 레치우스, 또 브로카의 뇌로 유명한 브로카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뇌가 큰 사람은 지능이 높고 뇌가 클수록 두개골의 크기 역시도 클 테니까 두개골이 큰 인종이 지능이 높다는 거죠. 이들은 여러 인종들의 두개골을 조사했는데요.
백인들의 두개골이 다른 인종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백인들의 지능이 더 높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들은 주작된 것이었어요.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두개골은 비교적 작은 여성들의 두개골만 고르거나 성인이 아닌 사람의 두개골만 고르거나 하는 식이었죠. 또 백인보다 평균적으로 두개골이 더 큰 인종이 있었는데 이 인종은 표본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주작도 이런 주작이 없죠. 현대사회에서 두개골의 크기가 지능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완전한 엉터리, 유사과학으로 밝혀졌어요. 모든 인간들의 뇌 크기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또 뇌 크기가 크다고 해서 지능이 높다고 할 수도 없어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의 지능은 뇌의 크기보다는 대뇌 피질의 두께, 뇌의 네트워크 구조, 뉴런 연결 상태 등등이 중요하다고 해요. 또 학습, 영양, 운동, 가정환경 등등의 후천적 요인도 인간의 지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검색하고 다운받은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쿠폰 등록에 리뷰 엉이를 치시면은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이 무료에다가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생학이 틀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우생학은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이 있기도 전에 아주 조직적으로 인종차별과 인종말살 정책을 시행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바로 놀랍게도 미국입니다. 골턴이 창시한 우생학은 미국에도 퍼지게 됩니다. 미국의 여러 지식인들은 우생학회를 만들고 미국의 우생학을 널리 퍼지게 하는 데 일조하는데요. 먼저 19세기 말의 미국의 배경을 보면 미국은 인종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먼저 그 당시 미국의 기득권층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앵글로색슨, 그러니까 백인들이죠. 그리고 비기득권층은 흑인, 집시, 히스패닉, 황인 등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이에요. 이 시기 미국은 미국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해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득권층, 그러니까 백인들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백인들은 살짝 불안했어요. 다른 인종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기득권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 또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회 문제도 많이 생겼어요. 일단 수많은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 충돌이 있었고요. 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범죄, 매춘,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일으켰고요. 정신박약,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많아져 갔죠. 노숙자도 많아졌고요. 자,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백인들은 다른 인종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득권층은 인종차별적인 목적으로 우생학을 연구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미국의 우생학자들은 앵글로색슨족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여러가지 범죄를 일으키고 그들이 나태하거나 음란하거나 지능이 낮다는 등의 모든 이유를 그들이 가진 열등한 유전자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가정환경, 경제력, 학력, 문화, 지역 등등의 후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우생학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냐고요? 당연히 없었죠. 우생학자들은 온갖 말도 안 되는 걸 증거 삼았고 그 증거들도 대부분 조작되거나 유리한 것만 따오거나 과장하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미국의 우생학자 메디슨 그랜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더 우수한 정으로 진화해야 됩니다. 온갖 범죄를 일으키며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다른 인종들이 앵글로색슨족과 결혼하는 것은 생물학적 퇴화를 일으킬 겁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큰 손해이기 때문에 백인과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은 절대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또 더 이상 미국 사회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고 그들의 이민을 통제하고 막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시절 미국에선 백인이 다른 인종하고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어요. 이에 분개한 흑인 지식인들은 이런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고요. 미국 우생학자들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미국의 우생학자들은 수많은 기업들, 지식인들, 또 백인 시민들과 나라의 지원까지 받아서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졌는데요. 이렇게 세력을 넓힌 우생학회는 수많은 연구주작, 대중선전, 또 로비를 통해서 강제 불임수술 법안을 만들어내요. 이 법안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생학을 근거로 열등한 유전자는 존재한다.
열등한 유전자로 판단되는 부적격자들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섞이는 것은 미국에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킬 수 있다. 도대체가 이 법이 말이 되나 싶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강제 불임 수술법이 미국의 14개 주에서 아주 쉽게 통과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의 대공황 때는 무려 30개 주에서 강제 불임 수술이 합법화됐죠. 그리고 이 법안에 따라서 미국은 마치 나치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요. 이 수용소에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온갖 인종들을 잡아들인 다음에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범죄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선 최종적으로 강제 불임 수술을 시켰다고 하죠. 이 수술 이후에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희생당한 사람들의 수는 수십만에 달한다고 하죠. 버지니아주에서 강제불임 수술을 당한 캐리벅은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캐리벅의 인생은 정말 기구한데요. 그녀의 어머니 엠마벅은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정신박약자 수용소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가 수용소에 가게 되니까 어린 딸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딸 캐리는 이제 위탁가정에 맡겨지는데, 여기서 캐리는 위탁부모의 조카에게 강간당하고 겨우 17살의 나이로 임신하게 돼요. 또 이 사건 이후로 캐리 역시 정신 이상 판정을 받게 되고 정신박약자 수용소에 가게 됐죠. 이때 캐리는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 뺏겼고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버지니아주의 강제불임 수술법에 따라서 캐리는 유전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그에 따라서 캐리는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게 된 거죠. 도대체 버지니아주는 무엇을 근거로 캐리를 강제불임 수술을 시켰을까? 먼저 버지니아주 의사들의 소견이에요. 캐리벅은 어머니에게서 물란함을 물려받았다. 그녀가 낳은 딸 역시 비슷하게 전응아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 캐리는 미국 대법원까지 항소했는데요. 이때 재판관은 희대의 망언을 쏟아냈어요. 3대에 걸쳐 전응아가 나왔다는 것이 우생학을 증명합니다. 버지니아주의 단종법이 다수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대법원조차 우생학을 지지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황당한 사실은 캐리의 딸 비비안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버지니아주의 이번 판례는 미국 사회 전체의 도구로 작용해요. 미국 전역에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강제불임이 시행됐고요. 버지니아주에서만 8,300여 명이 강제불임 수술을 받게 됐죠. 국가가 어떤 사람들을 부적격자로 낙인 찍고 이들을 강제로 수술을 시켰던 이유는 다양해요. 병들었다, 음란하다, 알코올 중독자다, 사창가에서 일하거나 범죄자거나 나태하다는 이유 등등이죠. 또 그 피해자들 대부분은 흑인, 히스패닉, 집시, 장애인들, 미국 원주민들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우생학은 힘을 잃고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독일 때문이었는데요. 나치 독일이 전쟁을 벌이면서 유대인을 비롯한 수많은 인종들을 데려다가 대학살을 벌였잖아요. 또 나치 독일은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똑똑한 게르만 민족 사람들을 더 널리 퍼지게 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만행이 밝혀지면서 우생학하면 먼저 유대인 대학살이 떠오르다 보니까 이때 이후로 우생학은 완전히 그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두 번째로는 우생학은 완전히 유사과학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우생학의 정체가 까발려지면서 그 힘을 잃게 됐어요. 자, 이렇게 윌라 오디오북에 있는 도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용을 바탕으로 우생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책은 2021년 12월에 출간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어요. 중반부 이후부터는 책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확 빨려 들어가고요. 이 책의 장르를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독특한 매력이죠.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부엉이들도 지금 바로 윌라 오디오북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요.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를 눌러서 회원가입하거나 윌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한 다음에 쿠폰 등록에 리뷰영이를 치시면은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이 무료에다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이 진짜 개꿀인 게 국내 최고의 성우님들이 책을 직접 읽어주니까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운동할 때도 너무 좋고요. 특히 운전할 때 정말 개꿀이에요. 운전만 하면은 내가 길거리에 시간을 쏟고 있구나,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었는데 이젠 윌라 오디오북을 통해서 운전하면서도 책을 읽으니까 그 시간이 알차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윌라 오디오북 진짜 개꿀이니깐요. 요즘 너무 바빠서 책 한 권 읽기 힘든 부엉이들, 틈틈이 남는 시간 이용해서 윌라 오디오북으로 책 한 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제가 추천드린 도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